저는 4월 달에 봉합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비용 쪽에서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면서 투자하자. 자, 위원님, 이번에는 또 한 2주 만에 나오셨어요. 아, 네. 네, 오늘 주제가 지금 뜨고 있을 텐데, 출구 전략. 네. 어떤 출구인가요? 오늘은 녹화 기준으로 보면 오늘 만우절입니다. 아, 4월 1일. 네,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각종. 지금 거짓말을 해야 되나 뭔가? 김작가 TV를 위원님한테 양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만우절인데요. 만우절이자 2분기를 시작하는 첫 거래일입니다. 네. 그래서 2분기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타이틀을 좀 정했고요. 네. 2분기는 제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분수령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상당 부분 악재들이 있었죠. 네. 그 악재가 크게 종합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우크라이나파 지정학적 리스크 1분기 때 참 고조됐었고,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압력, 그걸 떠나서 인플레이션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중앙은행들을 차치하더라도 상당 부분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방향 전환, 우려감 이런 것들이 크게 불안 요인인데요. 네. 이번에는 그 두 가지의 출구 전략이다라고 해서 저는 뭐 감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파 리스크 2분기, 더구나 2분기에 빠른 4월이나 5월 달 안에는 봉합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푸틴의 출구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거기 연장선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과 전략을 해야 되는지. 또한 두 번째로는 연준이 이전에는 인플레이션 서포터스에서 지난 3월 FOMC는 피벗이라고 하는데 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의 전략 번화. 그렇다면 연준 역시도 이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기 위한 정책들을 과연 어느 순간에는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출구 전략,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뤘습니다. 아, 오늘 그 출구 전략 한번 다뤄보기 전에 위원님에게 더 좋은 소식, 여러분. 위원님이 이제 넥스트 책 출간하셨는데, 네. 아, 또 이 위원님께서 올해 1월인가 2월부터 이제 김작가 네. TV 고정으로 계속 나와주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네. 굉장히 네. 젠틀하게 설명을 너무 잘해준다고 네, 네. 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네. 저희 채널에 늘 자주 와주시기 때문에 중간 광고 아닌 중간 광고 넥스트 책 출간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제 주문 부탁드리고요. 요 책의 링크는 네. 저희 이제 고정 거기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주문하시면 되고, 요 책 관련된 또 자세한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출구 전략인데요. 먼저 우크라이나파 리스크부터 한번 보죠. 네, 전반적으로 처음에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네. 뒤에 가서 몇 가지의 데이터와 차트들로 저의 그런 주장들의 네. 논리를 데이터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 저는 봉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주재해서 5번째 평화협상이 있었는데요. 네. 처음에 평화협상이 끝나자마자는 뭔가 긍정적인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증시가 이번 주 3월 마지막 주였는데 주 초반에는 상당 부분 긍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최초로 공격했다라는 속보가 제가 오기 전에 3시간 전에 외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긍정적이라고 만났더니 갑자기 왜 다시 싸우고 있냐 막 이러고 있는데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봉합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공격을 했는데 봉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두 번째는 이렇게 군사적인 행동이 극대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네. 결국 지난 한국전에도 보면요. 휴전에 임박할수록 서로 간의 군사적인 이런 움직임들이 확대됐었어요. 그렇게 네. 보는 이유는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뭐 이 가정은 딱 하나죠. 전면전이 아니다라는 가장 강한 가정을 깔고 있어 이 부분을 본다면 결국 이러한 위협적인 핵을 발사하겠다라는 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이런 극단적인 카드는 결국 봉합 가능성을 역발상적으로 좀 더 높이는 거 아닌가라고 네.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서방의 제재가 상당 부분 세였지 않습니까? 네. 더구나 이 무기 지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푸틴으로 하여금 전쟁이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더 이상의 정면은 득보다 실이 더 커질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의 이 동쪽 지역 네. 돈바스 지역을 아마 러시아가 합병하는 수순으로 봉합되지 않을까. 그럼 물론 저희 같은 이런 주장은 그럼 우크라이나는 뭐 가만히 앉아서 땅을 뺏기는 거냐. 우크라이나는 아마 결사 반대할 건데요. 사실 국제적인 정서의 힘의 논리로 보면 서방이 네.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의견을 묵살하고 아마 빨리 봉합 쪽으로 가닥을 잡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흔히 그럼 언제 이게 봉합될까라고 본다면 4월 달 안에는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는 이유가 5월 9일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5월 9일이 러시아의 전승일입니다.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에 독일 나치로부터 승리했던 날을 기념해서 매년 5월 9일마다 전승 행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의 5월 9일 이전에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가 봉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우리 글로벌 경기 더 나아가서 글로벌 주식시장에 미치는 불안 요소는 이제 거의 8분 응선을 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보는 제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결론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봉합되고 나면 과연 좋아지는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이 생기는데요. 저는 이 두 번째 키워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이 아마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 새로운 사태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 안보와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유럽 얘기일 수 있는데요. 유럽이 이번에 우크라이나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또 다른 자성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젠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키자. 미국에 의존하지 말자. 즉 국방 쪽에서 상당 부분 확대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뒤에도 제가 표로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약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끊지 않고서는 영원히 유럽은 우크라이나와 결별할 수 없습니다. 사실 경제 논리로 본다면 영원히 결별할 수 없어요. 근데 이번을 아마 트리거로 해서 상당히 노력할 것이다. 실제 가격적인 경제적 논리가 들어가겠지만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상당 부분 에너지 안보, 에너지 자립도를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할 건데 그게 우리 투자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다. 즉 이 에너지의 자립도를 위해서 유럽 스스로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상당 부분 빠르게 진전되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에너지가 유럽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는 포착해야 된다. 그래서 유럽의 LNG라든지 유럽의 또 다른 천연가스들이 유럽으로 향하는 것에 우리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요. 만약에 우크라이나는 유럽으로 송유관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제공하는데요. 미국산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가려면 다시 운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운 쪽에, 운임 쪽에도 가격 상승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에너지 안보의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우리가 특히 투자 관점에서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번에 우크라이나발 사태는 아마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하지만 4가지 정도의 투자 기회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투자 기회는 세계화의 종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은 좋은 시대는 끝났다. 여기서 좋은 시대는 뭐냐면 이젠 값싼 노동력과 값싼 중국산 물건을 우리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살 수 있는 시대는 끝나가는 게 아닌가?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1980년대 이후에 지난 3, 40년 동안 이어졌던 세계화의 종언, 그럼 그 다음은 뭐냐? 블록화 경제로의 전환이, 재림이 나타날 거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미국과 유럽이 다시 한번 손을 맞잡고 새로 블록화 경제의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수용도리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럼 반대 국변에 있는 러시아는 또 어디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냐면 중국. 또한 중국을 넘어서 중동까지. 중동의 사우디가 최근에 이 페트롤 달러를 반하는 정책, 이제는 사우디가 석유를 결제할 때 위안화를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한 어저께는 러시아의 푸틴이 무슨 얘기했냐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받으려면 루블화로 결제를 해야 된다. 루블화로 결제를 안 하려면 공급을 중단하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기존의 이 러시아와 중동 간의 하나의 사이클의 연합, 그 다음에 유럽과 미국의 또 하나의 사이클의 연합, 이 두 가지 연합이 결국 안 보이는 블록화 경제가 다시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큰 변화들 속에서 우리는 시계를 단기적으로 잡았을 때 어떤 게 집중해야 되냐면 결국 블록화 경제라는 것은요, 이전보다 경제적인 논리가 희석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경제적 논리의 희석은 결국 비용 상승 국면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다 비용이 높아질 겁니다. 한국도 4월 1일 기준으로 전기와 가스료가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줄곧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쉽사리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고 결국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의 행태들이 변할 텐데 그 기업들의 행태의 변화를 미리 탑다운 쪽에서 포착하고 선점하자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매우 좀 중요한 변화다라고 매크로 측면에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변화들을 흔히 경제학적 용어로 just in time에서 just in case로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fit 그래서 21세기 마샬 플랜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김 작가님 잘 아시겠지만 마샬 플랜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재건을 위해서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마샬이 미국이 유럽을 원조해야 된다. 유럽이 저렇게 주저앉으면 결국 자본주의도 뿌리 못 내리고 미국도 다시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보 전쟁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할지언정 미국이 유럽을 원조해야 된다. 실제 그게 성공했죠. 그래서 지금의 유럽이 미국과 전 세계 큰 시장을 선도하는 지금의 형국의 자본주의의 지금의 모습은 사실 마샬 플랜의 성공이 백번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된 이후에 유럽의 또 다른 재건을 위해서 에너지 안보이겠죠. 다시 한번 미국이 원조를 해야 된다라고 들고 일어난 게 21세기 마샬 플랜이고요. 20세기 마샬 플랜은 전방위적으로 모든 지원이 있었다면 21세기 마샬 플랜은 에너지 쪽에 좀 더 특화된 원조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리적으로 가까운 러시아산이 훨씬 더 싸고 퀄리티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저 대서양을 건너야 되는 미국산을 써야 된다. 이거는 사실 가격 논리로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관점이 바뀔 거다. 저스틴 타임과 같은 효율성과 적시성을 갖고 가격 측면에서만 접근했던 이런 시장 논리의 개념이 이제는 저스틴 케이스라고 해서 단지 가격 논리를 벗어난 또 다른 범용성과 명분을 갖고 있는 저스틴 케이스로의 변화가 큰 변화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앞으로 기업들도 효율성과 물론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기업이겠지만 효율성보다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범용성과 명분을 추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스틴 케이스로서 우리가 기업의 행태를 좀 더 분석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전보다 조금 비싸서 생각보다 우리 실생활에 침투하지 못했던 그런 산업이 있습니다. 그런 산업이 뭐냐면 바로 전기차죠. 이제는 전기차가 예전에는 그러죠. 한번 충전해서 400~500km밖에 못 가는 전기차를 어디 쓸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전기차가 가성비 측면에서는 미래 우리가 나아갈 길인 건 맞지만 쉽사리 손이 안 나갔다면 이제는 그것이 훨씬 더 우리 생활에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전환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세 번째는 제가 지난번 징작가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만의 아직까지 뷰인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글쎄라고 하시지만 저는 이 부분이 크게 변할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나비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 나비 효과는 바로 중동일 거다. 어저께죠.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하루에 100만 배럴 그렇다면 6개월 동안 1억 배럴 넘는 초유의 사태 이렇게 많이 푼 적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죠. 그 에너지 가격 상승의 불안감이 중동 쪽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요.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곡물창고인데 이 부분들이 장기화되면서 가격들이 상당히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에너지 가격을 차치하더라도 우리 밀과 같은 실생활의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산의 원자재 이런 밀 같은 것의 농산물을 어디가 가장 많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느냐? 옆에 지리적으로 붙어있는 이집트를 비롯해서 중동입니다. 따라서 지난 2010년, 2011년 동안 나타났던 중동의 아랍의 봄과 같이 중동의 정치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이게 우리 투자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국 중동 그러면 에너지 아닙니까? 우크라이나가 끝나서 이제 에너지가 조금 안정된다 싶었더니 다시 한번 올 가을쯤에는 중동의 불안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에너지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리스크 중에 하나. 이젠 2분기는 제가 분수령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사태 피크를 지나는 것 같고요. 리스크 측면에서. 또한 뒤에도 말씀드렸던 그 연준의 피벗은 또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완화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나비 효과의 이 중동 쪽의 불안이 아마 우리 3분기 아니면 하반기에 또 다른 리스크로 불거질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안전자산의 변동인데요. 아직까지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크게 개의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화도 상당 부분 아직 약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조만간 이 엔화의 약세가 우리 수출에는 부담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있고 특히 산업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보다는 서로 간에
경쟁 관계가 좀 약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일본의 자동차 산업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엔화의 약세가 아마 한국의 수출 기업, 특히 자동차 기업의 매출액 아니면 상당 부분 수익성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해 보자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크라이나발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저는 4월 달에 봉합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 이후의 흐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런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 같다. 근데 그 세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시장 논리는 저스트 인 타임에서 조금 벗어난 저스트 인 케이스로의 사회로 접어들 것 같고 그게 저는 새로운 에너지와 안보의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블록화의 경제이며 또한 현실성에 있는 말씀을 드리면 최근 21세기 마실 플랜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결국 이 저스틴 타임에서 저스틴 케이스로의 변화는 또 다른 가시화된 플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크라이나발 사태, 하반기 중동의 리스크 우리가 또다시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1세기 마셀 플랜 아까 위원님께서 김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라고 했지만 전 몰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르는 것도 굉장히 정상적인 거고요. 우리 위원님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점차 똑똑해지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네, 지금 알면 됐죠, 뭐. 네, 자, 그 다음 뭔가요? 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우크라이나발 사태가 봉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봉합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봉합이 되는 게 당연히 우크라이나한테도 지금 좋은 거 맞죠? 그거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만약에 봉합이 되려면 러시아도 소지에게 얻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러시아가 조금이라도 얻는 것은 우크라이나한테는 하나 이득이 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봉합은 사실 우크라이나한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봉합이 안 되면 더 안 좋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주변국들과 서방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에너지 가격도 높아지고 상당 부분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원래대로 돌아가자. 러시아 군대 철수하고 우리가 뺏겼던 상 다시 해주고 원천적으로 다시 합의하자라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지연될 가능성은 저는 장기화라고 보는 거고요. 그럴 개연성보다는 한 4월 달쯤에는 봉합 가능성이 높아졌던 이유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인데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번에 봉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실 상처가 아물진 않을 것 같습니다. 덮어두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젠가는 다시 곪고 터질 수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내년 아니면 올 겨울부터 당장 나타날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차트 때문입니다. 자, 우크라이나발 사태 도대체 왜 벌어졌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쪽에 가장 무게를 두고 있냐면요. 왼쪽 차트인 것이죠. 이 왼쪽 차트가 이 위에 보시면 1997년을 전후로 나토에 가입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나타낸 거예요. 보시면 이쪽 지역, 보라색 지역은 1997년 이전부터 나토에 가입했던 지역, 즉 서방 세력이 있는 것이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무너지고 90년대 초반에 그다음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즉 러시아 위기로 접어들면서 많은 예전에 소련에 속해 있던 국가들이 독립을 합니다. 그 독립한 국가들이 줄줄이 97년을 전후로 해서 다 나토에 가입을 해요. 이게 다 옛날에 보면 소련의 영향권에 있었던 국가들인데 전부 다 나토에 가입하는 현상.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원하는 건 뭐냐면 1997년 이전으로 나토를 협상을 하자. 자, 서방 세력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또 오른쪽 차트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리적으로 보면 경계선을 보더라도 소련의 경계선에 비해서 현재 러시아는 30% 정도 카자흐스탄 뺏겼죠. 우크라이나 뺏겼죠. 그다음에 벨라루스 뺏겼죠. 상당 부분 30% 정도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대돼 적어도 영토를 점령하든 아니면 자기의 경제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아래에 두던 어쨌든 이 부분들을 수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러한 짓을 벌일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제 책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저는 이번 사태를 신냉전의 시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신냉전의 시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러시아 사태는 봉합은 4월 하지만 올 겨울부터 겨울마다 근근하게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단 금융시장은 항상 학습 효과라는 게 있죠. 그래서 3차 세계대전 같은 국지적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정도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금융시장은 아마 이번보다는 다음번에 일어나면 초기에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점차 그 여파는 좀 줄어들 개연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해서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서방 언론이 다 무슨 얘기 했었냐면 자, 푸틴이 아마 실각할 거다.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 외신을 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에 끌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라는 얘기도 많고 상당 부분 언론이 호도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러시아에서 푸틴의 인기가 어떤가라고 얘가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물론 러시아 매체에서 발표된 거기 때문에 100% 믿을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중국 통계를 100% 믿을 수 없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럼 대안이 있는 것이냐. 결국 보시면 이 파란색입니다. 푸틴의 인기가 여전히 굳건해요. 푸틴을 지지하는 인기는 여전히 70%를 육박합니다. 75%를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특히나 여기 보시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푸틴의 지지도가 위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쿠데타라든지 서방 세력이 얘기했던 푸틴의 실각 가능성은 실제 데이터상으로 보면 조금 서방의 또 다른 호도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푸틴은 여전히 인기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아마 봉합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번 사태를 신냉전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미 미국이 재작년부터요, 이 신냉전 시대에 편가르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미국을 중심으로 여기 파이브 아이즈라 그래서 영국, 캐나다,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미국과 더불어서 초우방국, 미국과 안보의 정보 자체를 교류할 수 있는 5개의 눈들, 그래서 핵심 5개국을 지정했고요. 또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상당한 우방국들도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한국도 들어가 있고요. 하지만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적대시하는 국가라 그래서 중국, 쿠바, 그다음에 이란, 북한까지도 상당 부분 여기 러시아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신냉전 시대다라고 불릴 정도로 옛날에는 자본주의 아니 공산주의로 나눠졌던 이 시계가 이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미 갈려져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우리가 이번 우크라이나발 사태를 계기로 좀 주목해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이 껴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우리 자체적으로 힘이 없다면 나중에 어떻게 휘둘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중국보다는 미국이랑 가까운 게 다행인 거 아닌가요? 글쎄요, 이게 한반도 역사를 또 보면 사실 미국하고 이렇게 가까워진 게 근 50년 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파가 있을지는 차후 봐야겠죠. 하지만 지금의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미국, 또한 그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시스템을 받아들인 한국으로 본다면 글쎄요, 어떻게 역사가 나중에 심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5월 달에 되게 민감한 얘기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 정부에 가장 필요한 거는, 가장 절실한 거는 저는 외교라고 봅니다. 예, 결국 이렇게 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선이 그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요. 어떤 선택도 완벽한 선택은 없잖아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우리가 이 외교적인 전략이 매우 절실한 그런 국면에 들어간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개인이 모이면 집단인 거고 집단이 더 모이고 뭐 하면 결국에는 국가가 되는 건데 맞습니다. 이 집단 국가도 참 평화롭게 지내기 쉽지 않네요. 네, 아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2022년 하반기는 전략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제 선택이라는 것이 또 다른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블록화 경제예요. 왼쪽 차트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자, 이게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지라는 되게 유명한 잡지인 것이죠. 거기에 표지예요. 딱 보시면 푸틴 뒤에 누가 있습니까? 시진핑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The Alternative World Order 그래서 또 다른 질서라는 것이죠. 즉, 이번에 우크라이나발 사태를 뒤에서 배우가 누구냐? 그 시진핑이다 라고 서방 언론이 보는 거고, 이번 우크라이나발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보고 중국의 스탠스가 바뀔 거다라는 매우 무시무시한 얘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넥스트라는 책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제가 아마 김작가 TV에도 지난해 연말에 잠깐 나와서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아마 우크라이나발 사태가 좀 심상치 않은데 이걸 신냉전 시대의 시각으로 본다면 군사적인 행동 가능성이 높고, 이 다음 타겟은 저는 아마 양안관계 인 중국과 대만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가,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푸틴이 단행하는 이런 세계관과 이런 행동이 현재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하는 행동과 비슷한 부분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바로 뒤에는 중국의 시진핑이 있다라는 게 이 재미있는 이코노미스트지의 표지였고요. 자,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자, 우리의 그럼 서방의 세계관으로 보자고요. 지금의 이 사태에 러시아는 곧 망하겠다. 그리고 러시아와 가까운 국가들은 저 미국의 큰 제재에 아마 금방 버티지 못할 거다
라고 보는 게 최근까지의 시각이죠. 네. 근데 저는 조금 객관적으로 보자라는 말씀 드리는 게 통계를 보면요. 이미 러시아가 그 미국의 의존도를 상당 부분 낮추고 있어요. 그게 저는 뭘 보냐면 결국 러시아의 미국채 보유 금액을 보시면요. 네, 주황색인데요. 이미 크림반도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 불거지면서 러시아가 거의 미국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권에서 잠시 벗어난 겁니다. 또한 중국하고 사우디도요. 점차 미국 국채에 대한 보유 금액을 줄여들고 있어요. 그 말은 건 뭐냐면 러시아, 중국, 중동 제목이 보시는 것처럼 아마 이 블록화 경제도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상당 부분 결여시키고 있다라는 게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되었다. 그래서 아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또 다른 촉매 역할, 트리거인 것이지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말씀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 좀 재밌는 걸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유럽의 지난 20년 동안의 변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000년도와 2020년도의 유럽 에너지의 의존도예요. 의존도는 뭐냐면 자립도의 반대 개념입니다. 의존도가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외국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했다는 건데 그 수입이 대부분 러시아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여기 독일입니다. 독일의 의존도가 유로존 평균보다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독일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서방 세력의 러시아의 에너지 부분에 대해 제재에서는 참 소극적입니다. 조금씩 발을 담그려고 계속해서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도 사실 독일이 상당히 미온적인 부분은 여전히 보이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결국 독일의 입장에서 본다면 러시아의 제재는 결국 독일 경제의 파탄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다음 페이지 오시면 결국 크루드 오일, 석유, 그다음에 석탄, 그다음에 오른쪽에 천연가스 전반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40% 전후로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들이 함부로 러시아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을 제가 통계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고, 자,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21세기 신마샬 플랜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요. 지난주에 전 세계 모든 발표된 경제 지표, 이번에 미국의 3월달 코어 PC라 그래서 연준이 바라보는 물가 지표도 40년의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그보다 더 제 눈에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독일의 생산자 물가. 독일의 생산자 물가가요.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높아요. 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왜 났냐. 하이퍼 인플레이션 들어봤었죠? 네. 이제는 마르크화를 당시 수레로 갖다 놔서 빵 한 쪽이 못 얻었던 자, 그런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DNA격으로 많이 내재되어 있는 독일이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자, 이 부분이 결국 유럽은 많은 국가들이 하나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모여져 있는 국가 단위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가 이렇게 다른 국가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런 결속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러시아의 제재 여파가 독일을 뿐만 아니고 유럽의 또 다른 이런 유럽연합의 이탈 가능성을 다시 한번 부추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인가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사설을 나오고 있어요. 서방이 러시아를 제재하기 전에 서방이 먼저 무너질 수도 있다. 그 말은 곧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일의 생산자 물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 이 다음에 나왔던 건 스페인 물가인데요. 스페인 물가도 동일하게 이렇게 상승폭을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제재 여파는 유럽으로 하여금 참 숙제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이 제가 계속해서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21세기 마샬 플랜. 자, 왼쪽 차트는 미국의 LNG가 이미 유럽으로 출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잡히고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아시아로 더 많이 LNG가 수출됐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LNG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 베이스가 아시아가 더 많기 때문에 특히나 한국, 대만, 일본이요. 그런데 유럽으로 이렇게 많이 확대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미국 기업 입장에서 수익성을 위해서는 아시아한테 줘야 돼요. 하지만 최근에 그 마샬 플랜의 일환으로서 이미 유럽향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그렇다면 이 LNG선을 축출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도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단기간에 딱 생산할 수 있다고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정해진 물량에서 아시아로 갈 거를 유럽으로 빼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 조심스럽게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아시아는 여전히 LNG가 필요합니다. 천연가스가. 그런데 나한테 올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가는 것이죠. 네. 그러면 수급에 의해서 아시아의 천연가스가 다시 한번 높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용이 좀 올라가는 사회가 전 세계 지역으로
나타날 수 있겠구나. 21세기 마샬 플랜의 또 다른 반대급부로 아시아의 LNG 가격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4월 1일 날 한국의 가스와 전기 가격이 올랐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제 오른쪽 위에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데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행정부는 어딜까? 올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정말 싫겠지만 지금 미국의 이란의 핵 합의에 가장 발벗고 나서는 국가들이 어디냐라고 하면 단연 유럽 국가들. 왜냐면 유럽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2분기에는 이 미국의 핵 합의의 탈퇴를 다시 한번 보고 나는 이란의 핵 합의가 협의되면서 이란산 원유가 다시 한번 이 원유 시장에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또 2분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피크는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의 원유가 전 세계에 차지하는 생산량이 3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물량 측면에서 암만 LNG를 갖다 유럽에 공급하고 이란산 원유가 다시 한번 나온다 하더라도 워낙 러시아의 우랄유의 포지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계속해서 오른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 결국 셰일, 미국의 셰일을 과연 미국이 틀 것이냐. 이거는 사실 판도라의 상자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적어도 미국의 유전을 다시 한번 셰일 오일에 박차를 가하지는 않는다라고 대부분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점 높아진다면 결국 미국의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이 셰일 오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 논리로서 회귀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여전히 2분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2분기에 충분히 생각해 볼 트리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자,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시계이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결국 이 유럽에서 이 친환경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번 마샬 플랜을 필두로 해서 아마 트리거로 해서 이런 장기적인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 연초 대비 신재생 관련된 가격 변 상품들 아니면 ETF라든지 다 저조하거든요. 근데 이번 마샬 플랜은 하나의 트리거로 해서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2차 전지와 전기차들이 다시 한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런 가격적인 부담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중장기적으로 지금 가격들이 많이 싸졌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이 차에 많이 싸졌는데 조금 마음 편하게 좀 묻어두고 갈 그런 주식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3개월 전보다는 확실히 싸졌고 향후 방향성과 목표 지향적인 그런 산업들 중에서 신재생이 다시 한번 각광받을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러시아의 원자재 수출 비중 중에서 니켈, 밀, 팔라듐뿐만 아니고요. 대부분 산업에 쓰이는 것들 아니면 우리 먹고 마시는 것에 쓰이는 것들. 근데 이 밀 생산이 러시아도 많고 우크라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 두 지역 때문에 거의 전 세계 한 러프하게 40% 후반까지도 이제 차질이 생긴 거고 밀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동 지역에 참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왼쪽 차트는 이 에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요. 밀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렇다면 저희 이런 말씀 드려요. 우리 편의점에서 맥주 네네. 4개에 10,000원. 이제 4개 만 원 안 한다면서요? 시대는 끝났죠. 네. 네, 3개에 10,000원, 2개에 10,000원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이 원재료 가격과 이 신규용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왼쪽 차트에 보시면 국제 농산물 가격 지수가 이미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70년대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게 조만간 이 비용적의 부담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자, 제가 중동을 계속해서 말씀드릴 이유는 오른쪽 지도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번 우크라이나발 사태로 인해서 중동에도 수많은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들마다 이미 스탠스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스탠스의 태도가 다른 중동 지역에 에그플레이션 같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실생활적으로 다시 한번 불거진다면 2011년 아랍의 봄이 사태가 딱 터지고 나서 정확히 10년 정도가 흘렀는데요. 10년 만에 다시 한번 제2의 아랍의 봄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부분이 3분기 아니면 4분기에 불거진다면 다시 한번 지금의 모든 전략들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런 트리거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큰 변화들, 그러니까 뭐 이런 분쟁 이후에는 항상 자산들의 순위가 바뀌었어요. 안전자산이라 그러면 당연히 달러, 그 다음에 미국 국채, 세 번째는 영국의 부동산, 네 번째는 엔화,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만약에 전쟁이 나서 내가 후손한테 자산을 물려준다면 이 네 가지 자산을 꼭 물려주자. 그래야지 빠르게 반등했을 때 사랑구실을 한다라고 보는 게 안전자산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은 당연히 기축통화인 달러와 채권이고 미국 중심으로 영국의 부동산은 영국 하면 복지가 엄청 좋거든요. 여지간히 그 복지의 밸류에이션에 녹아져 있는 영국 부동산. 끝으로 전 세계 80년대 그 호황기에 수많은 돈들을 전 세계로 뿌려놨던 안전자산이 엔화. 그런데 이 마지막 엔화의 최근의 지위가 좀 위태위태해서 이 부분을 좀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남의 집 불구경처럼 쉬쉬할 게 아니고 결국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 자동차를 중심으로 우리 수출기업한테도 부담으로 나타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두 가지 전략이죠. 혹자는 이렇게 안전자산의 역할이 희석되어 있는 엔화, 이게 150엔, 달러 대비 150엔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지금이 가장 쌀 때가 아닌가? 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아마 조만간 한국도 오늘 기준으로 아마 10인 이상 24시간으로 12시까지 열리잖아요. 오늘부터요? 네. 오늘인가? 아마 내일인가? 그럴 거예요. 네. 이제 조만간. 조만간은 마스크도 해제하는 걸 검토할 수 있다는 2주 뒤인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잠깐 벗어났지만 마스크를 만약에 해제한다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쓰실 거예요? 아니면 안 하실 거예요? 만약 해제한다면 네네. 좀 안 쓰는 분이 꽤 많겠지만 저는 네네. 좀 벗고 싶은 마음도 좀 있을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 벗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바깥에서 이제 네네. 공기를 마시면서 걷고 싶어 정말로. 네네. 근데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그런 것을 정부가 검토한다면 혼자 다닐 때는 벗고 다니고 아마 사람들이 모일 때는 또 쓰지 않을까? 근데 여전히 휴대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조심스럽게 드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제 여행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일본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엔화가 워낙 싸니까. 네, 그래서 이왕이면 일본을 많이 갈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거는 왼쪽 차트를 보시면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흔히 오늘 환율 얼마지? 달러 환율 1210원인데 이거는 다 명목 개념이고요.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은 실질이란 건 뭐냐면 이 명목에다가 물가 수준으로 나눠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실질로 보느냐라고 한다면 각 국가마다 실제 이 환율을 갖고 있는 구매력 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개념을 도입하는데요. 왼쪽 차트에 보시면 지금의 엔화의 실질적인 밸류, 가치가 1970년대 수준으로 내려와 있어요. 일장춘몽이죠. 1990년대 버블 터지기 전까지 이렇게 높았던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잃어버린 20, 30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더할 나위 없이 내려가고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올랐던 구간들을 보면 다 지금처럼 군사적인 행동 아니면 리세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엔화는 안전자산의 위치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르다라는 게 좀 특이한 현상. 그럼 왜 이렇게 다를까라고 분석을 좀 해봤더니 오른쪽 위에 있는 차트 일본으로 들어오는 그 달러의 수급이 좀 끊긴 것 같다. 왜냐하면 이 경상수지라는 게 결국 일본도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근데 에너지가 워낙 높다 보니까 가격이 수출 대비 수입이 훨씬 더 많아져서 경상수지가 적자로 폭이 확대되고 있고요. 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역시 환율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미국과의 금리차, 미일 금리차가 이렇게 높아진다는 건 뭐냐면 일본에서 돈 빼서 미국으로 갖다 놓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계속해서 갖다 놓는다는 것은 미국 달러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반대로 일본 엔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의 달러인 환율의 향방은 미일 금리차와 연동되는데 최근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고 일본 중앙은행 BOJ는 여전히 완화적인 정책을 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스프레드는 훨씬 더 확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 올해 연말쯤에는 아마 일본 엔화가 150엔도 넘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본 엔화가 150엔은요. 만약에 여행 가자면 다른 나라도 좋지만 일본부터 한번 갔다 오는 게 1970년대 만에 한국의 상대적인 원화 강도를 보면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풍족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브렉짓 이후에 영국 파운드가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대부분 다 영국 가서 뭐 사재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게 우리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면 일본에서 여행하는 패키지 이런 것들은 아마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거다. 말씀하신 미일 금리차가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한국이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네네. 우리나라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네. 네. 자, 그럼 일부의 핵심 메시지는 뭐죠? 일부 핵심 메시지는 우크라이나발 사태 4월에서 5월에 봉합될 봉합될 것 같다. 4월에 봉합될 것 같다.
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네. 저는 러시아의 5월 9일을 좀 주시하고 있다. 네. 근데 이 5월 9일이 좀 민감해요. 왜냐면 우리 신정부가 5월 10일 날 들어오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러시아발 리스크가 사라진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그래서 상당적으로 더 외교가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도 복선으로 깔아서 드리면서요.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발 사태가 끝나서 그러면 해피한 거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 일이 벌어졌는가를 곱씹어 보면 영원히 끝난 건 아니다. 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돌입하는 거다. 그게 이제는 저스트 인 타임 같은 효율성의 시대가 아닌 저스트 인 케이스 같은 효율성을 뛰어넘는 가격 논리를 뛰어넘는 범용성과 명분을 갖는 사이로 들어가는 거고 네. 그게 블록화 경제로 하나 나타날 수 있고 그게 최근에 21세기 마샬 플랜으로 인해서 미국의 에너지 산업들이 꿈틀거릴 수 있고 그게 유럽으로 가면서 유럽의 또 다른 신재생 에너지가 중장기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고 근데 이 전반적인 이 모든 논리들이 결국 비용이 높아지는 사회에 들어가는 거고 그럼 우리가 비용이 높아지는 2분기 결국 지금 실적 시즌이 끝나고 2분기 실적 시즌을 또 바라볼 텐데 그때는 예전보다 비용 쪽에서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면서 투자하자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근데 4월에서 5월에 이제 이 전쟁 관련된 것들이 봉합되면 네. 그러면 증시에는 좋은 건가요? 그런데 이미 증시가 네. 더 이상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번 러시아를 공격하든 네. 러시아가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의 키우를 비롯해서 돈바스 지역에 계속해서 포격을 하든 이전보다는 상당히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네. 이제 모든 시장의 불안감은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어느 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 한쪽이 이 다음에 말씀드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중앙은행 네. 그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죠. 네.